나는 지역 학교의 누구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내게 조금 무례하고 지루하게 느껴졌다. 보시다시피 나는 예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작은 지역에서 자랐기 때문에 집을 떠나야만 했다. 나는 꽤 시골에 위치한 예술대학에 다니게 되었다. 일반 대학과 비슷하지만 거만한 사람들로 가득한 곳이었다. 내가 여기에 온 유일한 이유는 항상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일종의 어린이 책 디자이너 말이다. 나는 아서 시리즈 같은 어린이 미디어와 고전 도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대학에 보내져서 생활하게 되었을 때 여기 다른 학생들 대부분이 모두 순수 미술가라는 것을 알고는 깜짝 놀랐다. 캔버스에 페인트를 튀기고는 그것을 예술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 말이다. 나는 그런 류의 것에 크게 관심이 없었지만 그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는 않았다. 나는 새로운 곳에 꽤 빠르게 적응했다. 나는 몇 명의 다른 학생들과 기숙사를 공유하고 있었다. 나 자신과 그래픽 디자이너인 조시, 감독이자 애니메이터인 릴리, 그리고 다니엘이라는 한 명의 남학생이 있었다. 다니엘은 내가 방금 설명한 그런 순수 미술가 중 하나였다. 그의 방은 일그러진 여성들의 사진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그는 항상 이상한 음악도 틀어놓았다. 일종의 60년대의 환각적인 스타일 같은 것이었다. 그는 또한 담배를 피우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의 방은 오래된 재떨이 냄새가 났다. 꽤 역겨웠지만 그는 꽤 괜찮은 사람이었고 우리 모두는 잘 지냈다. 우리는 곧 단단히 뭉친 친구 그룹이 되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학기의 시작이었고 모두 여름을 집에서 보내고 돌아온 상태였다. 우리는 짐을 풀고 방학 동안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나는 의붓아버지와 함께 하이킹을 갔어. 우리는 그런 여름 캠프 중 하나를 했지. 조시가 말했다.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내 베프와 함께 보냈어. 우리는 영화를 보고 연극도 보러 갔어. 릴리가 말했다. 그녀는 항상 베프와 같이 놀러 가고 싶어 했고 그걸 우리에게 많이 투덜거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함께 시간을 보낸 것에 대해 기뻤다. 나는 정말로 언급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 그냥 평소와 같은 것들, 가족들과의 파티와 여행이 전부였다. 특별한 건 없었다. 내가 막 입을 열려고 할 때 누군가가 말을 가로챘다. 나는 치과에 갔었어. 우리는 다니엘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내 아버지는 페이닥터라서 나를 데리고 병원을 탐험하러 가게 해주셨거든. 내가 가장 좋아한 곳은 치과였어. 나는 이빨을 만지고 느낄 수 있었고 그건 참 멋졌어. 우리는 모두 그를 약간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병실에 낯선 사람이 들어가서 환자의 치아를 만질 수 있도록 허용되던가 장비를 가지고 노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다. 우리는 어쨌든 다니엘이 그런 종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예술을 위해 문제에 휘말리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것은 항상 그의 변명이었다. 우리는 모두 처음 며칠 동안 우리의 과제를 파악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내는 데 보냈다. 당연히 나의 임무는 몇몇 일러스트레이터들을 연구하고 그들의 스타일을 모방하는 것이었다. 조시는 디자인 테스트를 위해 새맥국의 돈을 썼고 릴리는 클레이 애니메이션을 시작해야 했다. 우리 모두가 기숙사에 있을 때는 꽤 좋은 분위기였다.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디어를 교환하면서 적어도 다니엘이 우리를 모욕하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좋았다. 그는 여름 방학에서 돌아온 이후로 전과 같지 않았다. 그는 더 차갑고 거리를 두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우리에게 자신의 프로젝트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고 주제가 무엇인지조차 알려주지 않았다. 그가 과묵한 것은 꽤 정상적인 일이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다. 밤이면 그는 자신의 저녁을 준비하고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근 후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다음 아침까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나머지 우리는 볼링을 가거나 지역 공연에 가는 등 외출을 하곤 했다. 다니엘은 예전에는 기쁘게 따라다녔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러지 않았다. 우리는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추측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 그를 압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어느 날 밤 나와 조시는 외출했다. 릴리는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니엘이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며칠 동안 우리와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그녀의 의견을 이해하고 따랐다. 그녀는 저녁 내내 그의 문을 두드리며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도록 그를 설득하려고 했다. 우리가 떠나기 직전 우리는 문이 열리고 릴리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고 그 후 다시 문이 잠겼다.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고 나갔다. 우리는 영화를 보러 갔다가 몇 잔의 무해한 술을 마셨다. 즐거웠지만 우리는 새벽 2시쯤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다. 우리가 돌아왔을 때 조씨는 잘 자라고 말하고 바로 잠자리에 들었다. 나는 아직 자지 않았다. 나는 정말 배가 고팠다. 술을 마시면 항상 배가 고파졌기 때문에 우리의 냉장고를 뒤져 전날 밤에 차가운 피자를 찾았다. 나는 내 방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전에는 눈치채지 못했던 무언가를 깨달았다. 다니엘은 그의 방에 없었고 릴리도 그녀의 방에 없었다. 다니엘의 새벽까지 방에 스스로를 가두는 이상한 새로운 행동과 릴리가 우리에게 문자를 보내지 않고는 절대 어디에도 가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이것은 꽤 이상했다. 나는 그의 문으로 가서 두드렸고 문은 바로 열렸다. 잠겨있지도 않았다. 나는 그와 그녀가 그의 잘난 체하는 예술가 친구들과 함께 외출했을 것이라고 추측했지만 다니엘이 문을 열어놓고 간다는 것은 그답지 않았다. 나는 항상 참견하기 좋아하는 놈이었기 때문에 그가 어디론가 갔다는 흔적이 있는지 보려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의 열쇠와 재킷은 없었지만 그는 지갑을 책상 위에 놔두고 있었다. 다른 이상한 점은 그의 노트북이 침대 위에 있었고 여전히 켜져 있다는 것이었다. 호기심이 나를 이겼다. 아마도 이것은 그가 숨기고 있던 예술 프로젝트에 대해 알아낼 수 있는 나의 기회였을 것이다. 내 말은 다니엘은 순수 미술가였고 기억하는가? 그러니 그것은 무엇이든 될 수 있었다. 나는 그가 USB를 연결해 놓고 화면에 2개의 파일이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하나는 치과 사진이라고 불렸고 다른 파일은 다니엘 이미지로 제피라는 이름이었다. 나는 치과 사진 파일을 클릭했다. 그것은 그냥 사람들의 이빨 사진과 이빨의 플라스틱 모형들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없었다. 나는 파일에서 빠져나와 제피를 확인하기로 결정했다. 그 이미지는 영원히 내 뇌리에 새겨질 것이다. 그것은 나를 너무 놀라게 해서 나는 노트북을 세게 덮으며 뒤로 물러나 떨었다. 나는 노트북 화면을 다시 열고 싶지 않았지만 나는 그래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지 않으면 다니엘이 누군가가 그의 노트북을 건드렸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그것을 들어 올렸고 긴장하며 그것에서 멀어지기 전에 잠깐 동안 이미지를 응시했다. 그 후 나는 결정을 내렸다. 나는 이것을 아침에 조시와 릴리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이것은 정말로 엉망이었다. 내 말은 나는 다니엘이 예술적인 종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것은 미친 짓이었다. 나는 빠르게 내 방으로 돌아가 내 USB 드라이브를 찾아 헤맸다. 결국 나는 그것을 찾았고 다니엘의 노트북으로 다시 달려갔다. 거기서 나는 이미지를 내 USB에 복사했다. 나는 그것을 조금 더 오래 응시했다. 나는 그것을 단순한 사진 조작으로 치부하려고 노력했지만 그것에 대해 뭔가 심각하게 잘못된 것이 있었다. 아마도 그것은 검고 영혼 없는 눈이었을 것이고 아니면 이 생물체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너무 이상하고 불안한 방식으로 입을 올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을 것이다. 그것은 거의 강요된 것처럼 보였다. 마치 이것이 이런 방식으로 포즈를 취하도록 강요받은 것처럼. 나는 그것을 단순한 편집증으로 떨쳐내고 내가 내 방으로 돌아가기 전에 노트북을 만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고쳤다. 곧 우리의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고 그 다음 발자국 소리 그리고 다니엘의 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다. 다니엘은 집에 돌아왔다. 하지만 릴리의 흔적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다니엘이 그의 강의 중 하나를 위해 외출할 때까지 기다렸다.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조시와 나는 아침에 쉬었다. 나는 지금이 조시에게 그 이미지를 보여줄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에게 다니엘이 우리에게서 숨기고 있던 것을 보고 싶은지 물었다. 그는 혼란스러워했지만 또한 열정적으로 예라고 말했다. 나는 내 노트북을 거실로 가져왔고 내 USB를 불러온 후 우리 둘 다 볼 수 있도록 이미지를 열었다. 조시의 표정은 충격에 빠졌고 그 후 그는 말을 더듬기 시작했다. 저게 대체 뭐야? 그의 반응으로 보아 우리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예술 프로젝트 이미지가 될 수 없었다. 이것이 순수 예술로 통할 수 있을까? 내 말은 물론 예술은 때로는 소름 끼칠 수 있지만
나는 다니엘의 선생님들이 그런 역겨운 그림을 높이 평가할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다. 나는 다니엘이 소름 끼치는 놈일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저건 옳지 않아. 우리는 릴리에게 이것을 보여줘야 해. 우리는 서로의 말을 끊었고 잠시 멈춘 후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릴리는 어디 있지? 나는 그녀가 지난 밤 다니엘과 함께 돌아오지 않았고 우리 중 아무도 그녀를 아침에 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조시에게 설명했을 때 그는 걱정하기 시작했다. 릴리는 절대 몰래 가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종류의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내 휴대폰을 집어들고 그녀의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한동안 정적만이 있었다. 그런 다음 릴리의 방에서 희미한 진동 소리가 들렸다. 조시는 일어나서 꽤 빠르게 안으로 걸어갔다. 그는 여자 방에 들어가는 종류의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릴리의 휴대폰을 손에 들고 나왔다. 그녀는 사라졌고 우리는 그녀와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 어쩌면 그녀는 그냥 강의에 가서 휴대폰을 잊어버린 거야. 나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조시는 신경질적으로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릴리는 금요일에 강의가 없어. 기억해. 그녀는 적어도 우리에게 인사하고 휴대폰을 가져갔을 거야. 그녀는 휴대폰을 끼고 산다고 걸어다니면서도 계속 친구랑 문자를 하는 애란 말이야. 그의 말이 옳았다. 릴리의 삶은 그녀의 휴대폰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우리는 그녀가 그것을 두고 갈 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갑자기 그것이 밝아졌다. 누군가가 그녀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았고 서로를 다시 바라본 후 조시는 그것을 나에게 건넸다. 나는 말하기 전에 그것을 내 귀에 가져다 대었다. 여보세요? 전화의 다른 쪽 끝에는 그녀의 베프가 있었다. 나는 그녀의 허스키한 목소리를 알아차렸다. 아, 릴리, 거기 있었구나. 다행이다. 내가 괜찮아서. 너는 어젯밤이나 오늘 아침에 나에게 문자를 전혀 보내지 않았어. 나는 무슨 일이 생긴 줄 알았어. 나는 내가 릴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녀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약간 움찔했다. 내가 말을 하자 그 소녀는 화를 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꽤 힘차게 숨을 쉬고 있었고 나는 누군가가 울 때 내는 그 킁킁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정말 미안했다. 하지만 어쩌면 그녀는 내가 릴리에 대해 알 수 있는 어떤 것이든 알아낼 수 있는 기회였다. 릴리는 어디에 있어요? 걔는 어젯밤 이후로 나와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나는 걔가 나에게 장난을 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모르겠어요. 나는 조시에게 혼란스러운 시선을 던졌고 그는 약간 서성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전화를 스피커폰으로 바꾸고 그녀에게 물었다. 왜 릴리가 당신에게 장난을 친다고 생각했어요? 그녀가 이상한 말을 했나요? 네. 그녀의 여자친구가 대답했다. 릴리가 오전 1시 30분쯤 나에게 한 통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나는 조시를 바라보며 당황한 채 다시 물었다. 그 메시지가 뭐라고 했어요? 나와 조시는 불안해졌다. 릴리는 절대 이런 종류의 장난을 치지 않을 사람이었다. 특히 그녀의 여자친구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그녀는 항상 우리에게 그녀가 그녀의 여자친구가 편집증을 가지는 것에 대해 얼마나 걱정하는지 말해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녀가 장난으로 그런 메시지를 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나는 계속해서 그 소녀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나는 아무데도 도달하지 못했다. 나는 그녀에게 우리가 릴리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으며 그녀가 오늘 밤에 다시 전화할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그녀의 여자친구는 의심스러워 보였지만 동의하고 전화를 끊었다. 나와 조시는 앞뒤로 서성거렸다. 우리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왜 릴리는 그런 메시지를 보냈을까? 우리는 한동안 생각을 계속했고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알 때까지 우리는 강의를 빠지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생각을 정리했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연결고리들을 적기 시작했다. 그 후 조시는 내가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나에게 그 목록을 읽어주었다. 첫째, 릴리는 약 10시에 다니엘의 방에 들어갔다. 그녀는 안에 갇혔다. 그런 다음 우리는 새벽 2시에 집에 돌아왔다. 그 시간 동안 약 1시 30분쯤 우리는 릴리가 그녀의 여자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을 안다. 너는 릴리나 다니엘이 아직 집에 없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다니엘의 문은 잠겨있지 않았고 그의 노트북은 계속 켜져 있었다. 너는 그 이미지를 발견한 후 떠났다. 너는 그 후 내 방으로 돌아갔고 다니엘이 집에 돌아오는 소리를 들었지만 릴리는 아니었다. 릴리는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았지만 다니엘은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 나는 그것에 대해 한동안 생각했고 결론에 도달했다. 나는 이 연결을 만들고 싶지 않았지만
그것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다. 다니엘이 릴리에게 무언가를 했어. 우리는 오늘 밤 릴리가 그때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으면 그와 대면해야 해. 알겠지? 조씨는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동의했다. 다니엘은 릴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낼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기회가 될 것이다. 그날 밤 늦게 그녀는 여전히 방에 없었다. 우리는 그녀의 여자친구가 곧 전화를 걸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휴대폰을 끄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그녀를 잘못된 정보로 안심시키고 싶지 않았다. 6시가 되어서야 다니엘이 마침내 집에 돌아왔다. 그는 우리 둘이 거실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꽤 놀란 것처럼 보였다. 그는 가볍게 그의 예술 포트폴리오와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았고 우리는 둘 다 일어섰다. 조씨가 먼저 말을 했고 나는 그가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니엘,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릴리에 관한 거야. 다니엘의 눈은 아주 약간 커진 것처럼 보였지만 나는 그것을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고 여기지 않았다. 그는 우리를 향해 고개를 갸우뚱하며 혼란스러워 보이며 물었다. 왜? 무슨 문제라도 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우리가 그를 어떤 것이라도 비난하고 있다고 생각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그에게서 어떤 대답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약간 초조해 보였지만 그의 헐렁한 회색 점퍼 아래에서 손목을 긁적이며 우리에게서 시선을 돌렸다. 그는 그의 꽤 어두운 검은 앞머리를 얼굴에서 밀어내며 말했다. 그럼 뭐야? 릴리는 괜찮아? 내 말은 릴리가 어젯밤에 휴대폰을 두고 가서 연락이 안 될 거라 생각해.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잘 몰랐다. 우리는 그에게 릴리에게 무언가를 했는지 어떻게 물어야 할까? 그가 화를 내지 않도록? 그때 나는 무언가를 깨달았다. 그것을 처리하는 데 잠시 시간이 걸렸다. 너 방금 릴리가 어젯밤에 휴대폰을 두고 갔다고 말했지. 조씨의 눈이 반짝였다. 그도 방금 깨달은 것이었다. 릴리가 절대 휴대폰을 두고 가지 않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는데 대체 어떻게 그가 그것을 알았을까? 다니엘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한동안 침묵했고 그 후 우리를 밀치고 그의 방으로 걸어 들어가 문을 세게 닫았다. 우리는 그의 문으로 걸어가 세게 두드렸고 그는 소리치기 시작했다. 날 내버려둬. 나는 할 과제가 있어. 나는 릴리가 오늘 밤에 나타날 거라고 확신해. 그냥 그렇게 몰아세우지 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다니엘은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우리가 그에게서 그것을 끌어낼 방법은 없었다. 우리는 거실로 돌아와 털썩 주저앉았다. 나는 손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때 나는 다니엘이 그의 가방들을 소파에 놔두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아마도 그의 방으로 돌진할 때 그것들을 집어들기에 너무 당황했을 것이다. 나는 그의 문을 둘러보았다. 그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나는 곧 그가 그의 가방들을 가지러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미친 듯한 순간에 나는 그 가방을 집어들고 그 내용물을 거실 테이블 위에 쏟았다. 나는 조씨의 눈이 커지는 것을 보았고 그는 나에게 필사적으로 속삭였다. 너 대체 뭐 하는 거야? 만약 그가 너를 본다면 나는 상관하지 않았다. 나는 릴리에 대해 내가 알 수 있는 어떤 것이든 알아낼 필요가 있었다. 그녀는 룸메이트였지만 또한 가장 친한 친구였다. 나는 이것이 스스로 해결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다. 나는 문서들을 뒤적이며 티켓처럼 보이는 것을 찾아냈다. 나는 그것을 구겨서 내 주머니에 넣었고 그 후 지퍼로 잠긴 서류 가방을 찾았다. 나는 그것을 조씨의 손에 쥐어주고 숨기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주고 그것을 그의 방에 넣었다. 나는 그 후 빠르게 다른 모든 것들을 다니엘의 가방에 다시 넣고 원래대로 놓은 후 조씨의 방으로 걸어갔다. 나는 다니엘이 거실로 돌아가 그의 가방들을 집어들고 다시 그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조씨는 그의 베개 아래에서 지퍼 파일을 꺼냈고 우리는 둘 다 그의 침대에 앉았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단지 그것의 앞면을 읽었다. 이빨, 그것은 내 등골을 오싹하게 했다. 나는 그 안에 무엇이 있든 그것이 컴퓨터에서 찾은 이미지와 연결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본 것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그것은 일련의 사진들이었다. 첫 번째는 일종의 버려진 방처럼 보이는 것이었다. 벽은 오래된 꽃무늬 벽지로 덮여 있었고 바닥은 축축한 나무였다. 그것은 몇 년 동안 사용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다음 사진들은 플라스틱 도구들이었다. 우리는 그것들이 치과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러니까 바늘과 드릴 같은 것들 말이다.
그것은 꽤 소름 끼쳤지만 그 다음에 온 것은 우리 둘 다 얼굴에 핏기를 잃게 만들었다. 릴리가 웃고 있는 사진들이 있었다. 우리는 그녀에 관한 모든 사진을 뒤적였다. 각각에서 그녀는 그녀의 큰 이빨이 드러난 미소를 지고 있었다. 그런 달콤한 미소. 그것의 가장 독특한 특징 중 하나는 큰 앞니였다. 릴리의 왼쪽 보조개. 우리는 항상 그것을 귀엽게 여겼다. 하지만 지금은 웃을 일이 아니었다. 우리는 사진들의 뒷면에 라벨들이 붙어 있는 것을 알아차렸고 각 사진에 각 이빨이 표시되어 있었다. 제거 또는 교체 같은 말들이 적힌 메모들이 첨부되어 있었다. 조씨는 헛구역질을 했고 나는 생전 가장 큰 공포에 질렸다. 우리는 이 사진들에 대해 다니엘과 대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